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밖에서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당신의 고단한 어깨 위로 이제는 이 고요한 밤의 공기가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복잡했던 생각들과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던 걱정들은 잠시 저 먼 어둠 속으로 보내버리고 이제는 오직 당신의 휴식만을 위한 평온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세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역사 속에는 그 예기치 못한 실수와 우연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축복이 되었던 경이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어떻게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신비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해요. 실수로 뚜껑을 열어둔 배양 접시에서 탄생한 기적의 치료제부터 우연히 녹아버린 초콜릿 한 조각이 바꾼 주방의 혁명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정교한 실험 데이터와 흥미로운 비화들을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의식은 포근한 무의식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침잠하게 될 거예요. 따뜻한 담요가 당신의 몸을 감싸듯 이 깊이 있는 지식들이 당신의 밤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듯 편안하게 잠들 시간이에요. 잠에 들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우연의 기적은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해낸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1928년 9월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을 연구하던 중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는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배양 접시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휴가에서 돌아온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의학사를 뒤바꿀 거대한 데이터였답니다. 접시 위에 피어난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그렇게 지독하던 포도 상구균이 녹아 없어진 것처럼 말끔히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플레밍은 이 현상을 단순히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푸른 곰팡이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한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게 된답니다. 이 푸른 곰팡이의 학명인 페니실리움 노타툼에서 이름을 따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페니실린이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여 박테리아를 스스로 터져 죽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세균은 사람의 세포와 달리 단단한 세포벽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페니실린은 이 벽을 만드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세균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세포는 아예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오직 세균만을 골라 공격하는 이 마법 같은 방어 기제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사실 이 발견이 실제 약으로 쓰이기까지는 더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1939년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플레밍의 연구를 이어받아 대량 생산의 길을 열게 되죠. 당시 그들은 더 효율적인 곰팡이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흙과 과일을 수집했는데 결국 일리노이주의 한 시장에서 구한 멜론에 핀 금색 곰팡이가 기존보다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답니다. 이러한 끈질긴 데이터 수집과 우연한 발견이 합쳐져서 마침내 200만 유닛 이상의 페니실린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부상병의 감염사를 막아내며 인류의 평균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페니실린의 보급 덕분에 이전에는 사소한 찰과상이나 종기조차 생명을 위협하던 폐혈증으로 번지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만약 이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대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아주 간단한 수술조차 목숨을 걸고 받아야 했을 것이고, 가벼운 폐렴이나 폐결핵조차 치료하지 못해 인류의 인구수는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지 모른답니다.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 같은 현대의학의 꽃들도 감염을 막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았겠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80세 이상의 기대 수명은 이 푸른 곰팡이가 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우연히 창문 너머로 날아온 곰팡이 포자 하나가 인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우연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이제 이 생명의 기운을 간직한 채 우리의 시선을 주방으로 돌려 또 다른 놀라운 우연의 결과물을 만나보러 갈까요? 주머니 속에서 녹아버린 초콜릿 한 조각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집안에 놓여있는 가전제품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맛있는 우연의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방에서 아주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또한 사실은 레이더 장비를 연구하던 중 발견된 기막힌 우연의 산물이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 미국의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에서 근무하던 퍼시 스펜서라는 엔지니어는 군용 레이더에 들어가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진공관을 테스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테스트 도중 스펜서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엉망으로 녹아내린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보통의 열기라면 주머니 속 초콜릿이 그렇게 순식간에 액체가 될 리 없었기에 그는 이 현상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는 마그네트론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가 초콜릿 속의 수분 분자를 직접 진동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전자레인지의 핵심 원리인 유전 가열 현상이랍니다. 마이크로파는 초당 약 24억 5천만 번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전기장의 방향을 바꾸는데, 이때 음식물 속의 물 분자들이 이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열로 음식이 내부부터 익게 되는 것이지요. 스펜서는 이 원리를 확신하기 위해 옥수수 알갱이를 가져다 마그네트론 앞에 두었고, 잠시 후 옥수수들이 팝콘이 되어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보며 새로운 가전제품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탄생한 전자레인지는 레이더렌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높이가 1.8m에 무게가 340kg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많았지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마그네트론이 소형화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콤팩트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고, 이는 인류의 식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혁명이 되었답니다. 요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은 물론이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냉동 보관된 음식을 즉석에서 신선하게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특히 현대의학에서 혈액이나 장기를 급하게 해동해야 할 때도 이 마이크로파 가열 원리가 응용된다는 점은 스펜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놀라운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대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리에 할애해야 했을지도 모른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간편식 시장이나 냉동식품 산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음식을 데우기 위해 매번 불을 피우거나 오븐을 가열하며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했겠지요. 또한 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 번식의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워 식중독과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답니다. 무엇보다 한겨울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을 단 몇 분 만에 따스하게 데워주는 그 소소한 위로마저 우리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펜서의 주머니 속에서 녹아버린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간을 아껴주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생활을 가능케 한 셈이랍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실패와 관찰이 우리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여준 사례는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심장을 고치려다 인류의 밤을 바꿔버린 아주 특별한 약, 비아그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의학계의 가장 뜨거운 실수라고 불리는 그 신비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이번 장에서 다룰 이야기는 원래 심장을 고치려다 인류의 밤을 바꿔버린 아주 특별한 약, 비아그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연구원들은 실데나필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죠. 협심증은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이좁아져 통증을 유발하는 병인데 연구진은 이 약이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약의 효과가 심장 질환에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반면 시험에 참가했던 남성 환자들이 약을 반납하기를 거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약이 심장의 혈관보다는 신체의 특정 부위 혈류를 개선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부작용을 통해 밝혀진 거죠. 연구원들은 이 실패를 단순히 덮어두지 않고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혈관 확장을 돕는 CGMP라는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를 남성 기능저하 치료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 것이에요. 이 발견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대의학의 거대한 데이터를 남겼는데 비아그라 덕분에 과거에는 심리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던 질환들이 혈관과 혈류라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편입되어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이 성분은 후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 질환 치료제로도 승인되어 수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등 의학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 되었어요. 약의 작용 기전이 혈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보니 최근에는 치매 예방이나 고산병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아주 기특한 물질이기도 하죠. 만약 이 우연한 부작용을 연구원들이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현대의학의 한 분야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가정이 겪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도 찾지 못했을 것이고 혈류 개선을 이용한 다양한 파생 연구들도 시작조차 되지 못했겠지요. 무엇보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았던 그들의 유연한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의 실험 실패를 위대한 기회로 바꾼 이 선택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건강한 삶을 선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실패한 실험에서 발견된 기적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곤 해요. 이제 이 뜨거웠던 의학 이야기를 지나 다시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소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아무리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신비한 종이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된 그 끈질긴 우연의 지식을 만나러 함께 이동해 보시죠.
우리가 사무실이나 공부방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노란 메모지, 포스트잇 또한 아주 황당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68년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게 붙는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살짝만 힘을 주어도 힘없이 떨어졌고, 심지어 접착 성분이 표면에 남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죠. 연구소 동료들은 이 실패한 발명품을 비웃었지만 스펜서 실버는 이 물질의 독특한 특성, 즉 잘 붙지만 언제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료였던 아트 프라이가 찬송 가집 사이에 끼워둔 종이갈피가 자꾸 떨어져서 불편해하던 중 스펜서의 실패한 그것이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는 종이에 이 약한 접착제를 발라 책장에 붙여보았고, 종이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책장을 넘길 때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을 보며 이것이 엄청난 상품이 될 것임을 직감했죠. 하지만 초기에는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출시 초기에는 실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3M 측은 포기하지 않고 수천 명의 비서와 사무원들에게 샘플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른바 보이시 마케팅을 펼쳤고, 한번 써본 사람들이 그 편리함에 중독되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포스트잇의 상징인 노란색 또한 기막힌 우연이었는데, 당시 옆 실험실에서 남은 종이가 하필 노란색 뿐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선택된 것이 오늘날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답니다. 이 작은 종이는 현대인의 정보 정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복잡한 뇌 속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언제든 위치를 옮기며 재배치할 수 있는 이동식 사고 도구로 진화한 것이죠. 특히 오늘날 협업 시스템의 핵심인 애자일 방식이나 칸반보드 시스템이 이 포스트잇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 실패한 접착제가 인류의 효율성을 얼마나 비약적으로 높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만약 스펜서 실버가 접착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 물질을 폐기해버렸다면 우리는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책장을 접거나 지저분한 테이프 자국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수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메모지에 적히지 못한 채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을 것이고, 사무 공간의 벽면은 지금처럼 역동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장소가 되지 못했겠지요. 무엇보다 실패를 새로운 속성으로 재정의한 그의 집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서도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작은 실수 하나를 끈질기게 붙잡아 인류의 기록 문화를 바꾼 이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답니다. 이제 이 끈질긴 기록의 도구를 뒤로하고 산책길에 우연히 옷에 붙은 씨앗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어느 발명가의 관찰력을 만나보려고 해요. 우리 일상을 훨씬 더 편리하게 묶어준 벨크로의 신비로운 탄생 비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연의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와 수억 명의 신발과 가방을 책임지게 된 그 끈질긴 인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또한 산책길의 작은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어느 발명가의 집요한 관찰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산물이에요. 1941년 스위스의 전기공학자였던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알프스 산맥을 산책하고 있었죠. 그런데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바지와 강아지 이털에 온통 산호엉 씨앗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귀찮은 일로 여기며 씨앗을 털어내기에 바빴겠지만 공학자였던 메스트랄은 이 씨앗들이 대체 어떤 물리적 구조로 되어 있기에 직조물과 동물 이털에 이토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죠. 그는 현미경을 가져와 산호엉 씨앗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자연의 설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씨앗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갈고리 모양의 돌기들이 수천 개나 돋아나 있었던 것이죠. 이 갈고리들이 옷감의 고리 모양 섬유에 걸리면서 강력한 결합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낸 메스트랄은 이를 인공적으로 재현해낼 수만 있다면 치퍼나 단추를 대신할 혁명적인 고정장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수많은 직물 전문가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고 적절한 나일론 소재와 미세갈고리를 만드는 특수기계를 개발하는 데만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야 했거든요. 결국 메스트랄은 벨벳의 벨과 고리를 뜻하는 프랑스어 크로셰를 합쳐 벨크로라는 이름을 짓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 발명품은 처음에는 의류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였어요. 무중력 상태인 우주선 안에서 물건들이 떠다니지 않게 고정하거나 두꺼운 우주복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장치로 벨크로만큼 완벽한 것이 없었거든요. 이후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벨크로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첫 신발부터 혈압계의 커프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 내장재와 첨단 수술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수만 가지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것이죠. 만약 메스트랄이 산책길에 붙은 씨앗을 그저 무시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의 신발끈을 묶느라 매일 아침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지퍼가 고장나거나 단추가 떨어졌을 때 겪어야 하는 그 수많은 번거로움도 여전했겠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에게 벨크로가 선사하는 그 엄청난 독립성과 편리함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극한의 환경인 우주나 깊은 바닷속에서 장비를 고정하는 일 또한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했을 거예요. 자연이 수만 년 동안 다듬어온 갈고리 설계를 한 공학자의 눈을 통해 인류의 도구로 옮겨온 이 사건은 관찰이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끈질긴 자연의 인연을 뒤로하고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빛을 발견해 인류의 생존 방식을 바꾼 사례로 넘어가 보려 해요. 다음 장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신비로운 광선을 통해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보게 된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몸 안의 비밀을 단숨에 밝혀낸 엑스레이의 경이로운 탄생 비화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면 가장 먼저 찍게 되는 X선, 즉 엑스레이 또한 사실은 빛의 성질을 연구하던 한 물리학자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기적이에요. 1895년 11월의 아주 늦은 밤,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렌트겐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음극선관을 이용해 전자의 흐름을 연구하고 있었죠. 당시 과학계는 전자가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렌트겐은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실험 장치를 검은 종이로 아주 겹겹이 철저하게 둘러싸고 실험실 이불을 모두 껐거든요. 그런데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험 장치에서 꽤 떨어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백금 시아나 바륨을 바른 형광판이 정체 모를 빛을 내며 희미하게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죠. 음극선은 종이를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과학의 절대적인 상식이었기에 렌트겐은 이 현상이 장비의 고장이거나 자신의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짝임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이 현상이 기존의 가시광선과는 전혀 다른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정체불명의 광선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는 이 신비로운 존재의 수학의 미지수에서 따온 이름인 X를 붙여 X선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는 이 빛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무려 7주 동안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에만 몰두했는데 종이뿐만 아니라 천판, 심지어 두꺼운 책까지도 이 광선이 거침없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경이롭고도 섬뜩한 실험을 결심하게 되죠. 바로 자신의 손을 그 광선 앞에 가져다 대본 거예요. 그 순간 형광판에 보이는 살점은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고 단단한 뼈의 윤곽과 마디마디가 마치 유령처럼 선명하게 투영되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뼈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된 렌트겐은 그 압도적인 공포와 경이로움에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그는 곧바로 아내인 안나 베르타를 실험실로 불러 그녀의 손을 촬영했는데 완성된 사진 속에 나타난 뼈 마디와 약지 손가락에 끼워진 선명한 결혼 반지 이미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아내조차 자신의 뼈 사진을 보며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고 외칠 정도로 이 사건은 현대 과학이 이룩한 가장 충격적인 우연이었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넘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어요. 엑스레이 덕분에 의사들은 환자의 몸을 직접 칼로 절개하지 않고도 부러진 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몸속 깊숙이 박힌 탄환이나 삼켜버린 이물질, 그리고 폐결핵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진행 상태까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이 기술은 CT 촬영이나 MRI 같은 첨단 영상의학으로 진화했고, 오늘날 공항의 보안 검색대나 반도체 칩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산업용 검사 장비, 심지어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블랙홀의 신호를 포착하는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나갔답니다. 만약 렌트겐이 그날 밤 형광판의 작은 반짝임을 단순히 실험장치의 결함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렸다면, 우리는 지금도 뼈가 부러졌을 때 그 파편이 어디에 박혔는지 알기 위해 살을 가르고 뼈를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몸 안의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의학은 여전히 환자의 겉모습만 보고 병을 짐작하는 불완전한 학문에 머물러 있었겠죠. 또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현대의 수많은 안전 시스템도 아예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과학자의 예리한 관찰과 호기심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의 빛을 꺼내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낸 셈이죠. 이제 이 차갑고 명확한 빛의 세계를 지나 우리 주방에서 아주 우연히 발견된 또 다른 매끄러운 기적을 만나러 가보려 해요. 어떤 물질도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고체가 사실은 냉장고 가스를 연구하던 중 실수로 만들어진 찌꺼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프라이팬 위의 혁명이라 불리는 테플론의 매끄러운 탄생 비화를 만나러 다음 이야기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주방에서 달걀 후라이를 할 때 음식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도와주는 매끄러운 코팅이 바로 테플론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고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이 사실은 냉장고에 들어갈 새로운 냉매가스를 개발하던 중 실수로 만들어진 하얀 찌꺼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38년 4월의 어느 날,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로이 플렁켓은 새로운 냉각가스를 만들기 위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기체를 실린더에 가득 채워두고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실험을 위해 실린더의 밸브를 열었을 때 기체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실린더 안에는 정체 모를 하얀 가루들만 잔뜩 쌓여 있었던 거예요. 보통의 연구원이라면 실험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며 실린더를 세척하고 다시 실험을 시작했겠지만 로이 플렁켓은 이 기이한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는 실린더를 조심스럽게 절단해서 내부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아주 매끄럽고 하얀 가루들이 마치 눈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는 이 가루의 성질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물질 중 하나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즉 테플론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이 물질은 어떤 화학약품에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었고 무려 3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녹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마찰 계수가 0.04에 불과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미끄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테플론의 진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원자 폭탄을 제조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부식성이 강한 우라늄 화합물을 보관하는 밀폐재로 사용되면서 그 강력한 내구성을 증명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 이 기술은 민간 영역으로 넘어왔고 프랑스의 한 낚시꾼이자 화학자였던 마르크 그레고아르가 자신의 낚시 장비가 엉키지 않게 테플론을 코팅하던 중 그의 아내가 이걸 프라이팬에 입혀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면서 주방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테플론은 요리 도구를 넘어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 외피,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 심지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혈관과 인공관절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분야로 퍼져 나갔답니다. 만약 로이 플렁켓이 그날 아침 실린더 안의 하얀 가루를 단순히 실패한 부산물로 여겨버렸다면 우리는 지금도 눌러붙은 프라이팬을 닦느라 매일 고전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화학산업에서 부식성 강한 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찾지 못해 수많은 산업 현장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인류의 우주 진출 또한 소재의 한계에 부딪혀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었겠죠. 무엇보다 우리 몸속을 치유하는 정교한 의료기기들의 탄생 또한 수십 년은 늦춰졌을 것이거든요. 차가운 실험실의 작은 실수에서 태어난 이 매끄러운 기적은 오늘날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혁명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제 이 매끄러운 고체의 세계를 지나 우리 혀끝을 자극하는 아주 강렬하고 달콤한 발견의 순간으로 떠나보려 해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마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빵을 집어들었던 한 연구원의 사소한 실수가 설탕보다 수백 배나 달콤한 인공감 미료의 시대를 열게 된 그 흥미로운 지식의 현장을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우리가 설탕 대신 단맛을 낼 때 사용하는 인공감 미료인 사카린 또한 사실은 아주 비위생적일 뻔했던 어느 화학자의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 기적이에요.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이었던 콘스탄틴 팔베르크는 콜타르의 파생물질을 연구하며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실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그는 몹시 허기를 느낀 채 손도 씻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 아내가 차려준 빵을 집어든 순간 팔베르크는 자신의 혀끝에 닿은 빵에서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기분 좋은 단맛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내가 빵에 설탕을 듬뿍 넣은 줄 알았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빵을 구웠다고 대답했어요. 의아해하던 팔베르크는 자신의 손가락과 손등을 직접 혀로 대보았고 낮에 실험실에서 만졌던 화합물이 이 압도적인 단맛의 정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그 밤으로 다시 실험실로 달려가 자신이 만졌던 수많은 비커와 시약병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니드로술파민 벤조산, 즉 오늘날 우리가 사카린이라 부르는 물질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에요. 이 물질은 놀랍게도 설탕보다 무려 300배에서 500배나 더 강력한 당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내는 칼로리는 전혀 없다는 아주 신비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사카린의 발견은 인류의 식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특히 설탕이 귀했던 세계대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의 입맛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물질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뻔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무려 수십 년간의 끈질긴 추적 조사와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사카린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마침내 입증되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카린은 당뇨 환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감미료이자 체중 조절을 원하는 수억 명의 현대인에게 죄책감 없는 달콤함을 선사하는 가장 고마운 화학물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답니다. 만약 팔베르크가 그날 저녁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진 단맛을 그저 불쾌한 실험 오염물로 여기고 씻어버렸다면 인류는 설탕의 치명적인 칼로리로부터 영영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당뇨라는 질병과 싸우는 수많은 환자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단맛을 완전히 포기한 채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식품 산업 또한 저칼로리 열풍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었겠지요. 무엇보다 실험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을 잠시 어겼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화학의 세계가 선물한 이 달콤한 실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거든요. 이제 이 혀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과학을 뒤로하고 인류의 물질 문명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또 다른 인공적인 기적을 만나러 가보려 해요. 전련체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탄생한 이 끈적한 물질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 단단하고도 유연한 탄생 비화를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죠. 하지만 이 혁명적인 물질이 사실은 값비싼 코끼리 상아를 대신할 당구 공재료를 찾거나 전기 장비의 절연체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탄생한 부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07년 벨기에 출신의 미국 과학자 리오 베이클랜드는 당시 급격히 보급되던 전선과 전기장치를 감쌀 새로운 절연체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라는 두 화학 물질을 혼합해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험기구 안에서 그가 의도했던 액체 상태의 절연체가 아닌 뜨거운 열을 가해도 녹지 않고 충격에도 아주 강한 기묘한 고체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갈색 덩어리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 인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한 최초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물질을 베이클라이트라고 불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 시대의 화려한 서막이었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나무나 금속, 돌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만을 다듬어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열과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대로 찍어낼 수 있고 썩지도 않으며 전기도 통하지 않는 꿈의 물질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베이클라이트의 등장은 그야말로 산업 전반에 폭풍 같은 변화를 몰고 왔어요. 검은색 전화기부터 라디오 케이스, 자동차 핸들, 심지어 주방의 냄비 손잡이와 아이들의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상아나 거북 등껍질처럼 귀하고 비싼 천연 재료로만 만들 수 있었던 물건들을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덕분에 중류층 가정에서도 세련된 공산품을 소유하는 물질의 민주화가 가능해졌고, 플라스틱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도 유연한 뿌리가 되었답니다. 이후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같은 수많은 변주곡이 탄생하며 인류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졌죠. 만약 리오 베이클랜드가 그날 실험기구 바닥에 굳어버린 그 끈적하고 딱딱한 찌꺼기를 그저 실패한 절연체라고 생각하며 버려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선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코끼리와 거북이 같은 수많은 야생동물은 인간의 사치품을 위해 멸종 위기에 처했을 것이고, 현대의 정교한 가전제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가볍고 튼튼한 비행기 부품들의 탄생 또한 수십 년은 지체되었겠지요. 한 화학자의 예리한 통찰력이 발견한 이 인공적인 기적은 지구가 인류에게 허락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상상력을 현실로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 것이라 합니다. 이제 이 견고한 물질의 세계를 넘어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즉 우주의 탄생 비밀을 우연히 엿보게 된 거대한 발견의 순간으로 떠나보려 해요. 안테나에 쌓인 새똥을 치우려던 두 과학자의 사소한 소동이 어떻게 138억 년 전 우주의 메아리를 찾아내는 경이로운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장엄한 우주의 흔적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만나보러 떠나보시죠. 우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비밀, 즉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된 과정이 사실은 안테나에 쌓인 새똥을 치우려던 두 과학자의 황당한 소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64년 미국의 벨 연구소 소속이었던 두 물리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아주 정밀한 전파 안테나를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할 때마다 정체 모를 쉿하는 일정하고 기분 나쁜 잡음이 안테나 전체를 휘감았고, 이들은 이 소음이 안테나 내부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의 배설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안테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둘기들을 멀리 쫓아내 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 기묘한 잡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안테나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강도로 계속해서 들려왔던 거예요. 보통의 연구원들이라면 장비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했겠지만, 이들은 이 잡음이 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어떠한 신호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음의 정체를 분석한 결과 이것이 바로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대폭발하며 탄생했던 순간의 흔적,
즉 우주 배경 복사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에요. 이 발견은 당시 과학계의 가장 큰 논쟁이었던 빅뱅 이론을 단숨에 증명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견 중 하나였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직후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그 뜨거운 빛의 에너지가 수백억 년의 세월 동안 우주가 팽창하며 식어버린 채 오늘날 우리 안테나의 아주 희미한 마이크로파 잡음으로 확인된 것이죠. 안테나의 방해꾼인 줄만 알았던 그 소리가 사실은 우주가 탄생하던 그 장엄한 순간의 첫 번째 메아리였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전율하게 했고, 두 과학자에게는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답니다. 만약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날 안테나의 잡음을 단순히 기계적인 오류나 비둘기의 흔적으로만 여기고 무시해버렸다면 인류는 지금도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끝없는 가설과 논쟁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떤 법칙에 의해 팽창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백 년의 세월을 더 헤매야 했을 것이고, 현대 천문학의 수많은 정교한 계산들 또한 길을 잃었겠지요. 작은 안테나에서 들려온 이 우연한 소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먼 우주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가장 경이로운 선율이었던 셈이에요. 이제 이 우주의 장엄한 메아리를 뒤로하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우연과 기적들이 속삭이는 평온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해요.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작은 물건들과 거대한 발견들은 모두 사소한 우연을 놓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선물들이죠. 그 따뜻한 지혜의 등불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당신만의 가장 깊고 평온한 꿈의 여행을 준비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황당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풀씨앗 하나에서 실험실 구석에 남겨진 하얀 가루와 끈적한 찌꺼기에서, 그리고 밤하늘의 정체 모를 소음 속에서 인류는 세상을 바꿀 지혜의 열쇠를 찾아냈죠.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실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 했던 인간의 따뜻한 호기심과 끈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수많은 기적과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당신이 겪었던 작은 실수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훗날 돌이켜보면 당신만의 특별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소중한 발견의 씨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걱정과 무거운 짐들은 이제 이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모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당신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며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또 다른 우연한 축복을 준비해 둘 것이거든요. 이제 깊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차분해진 호흡을 따라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 가볍고 평온한 기운이 당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식의 조각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아름다운 별빛이 되어 당신을 가장 깊고 아늑한 평화의 세계로 안내해 줄 거예요. 당신은 오늘 충분히 애썼고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우주가 들려주는 가장 고요한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한 꿈의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밤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내일의 아침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에 들 시간.